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파한돼 있다는 이유로, 자식 집에 잠깐 얹혀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구조 알고 계셨나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소득도 없고 형편도 어려운데 왜 탈락했냐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생활이 힘드냐 안 힘드냐를 보지 않습니다. 나라가 만들어 놓은 계산법에 딱 맞느냐, 그 숫자 하나만 봅니다. 더 무서운 건요,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이 왜 탈락했는지도 모른 채 연금을 놓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여러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끝까지 들으셔야 그 상황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먼저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고 출발할까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상향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바로 이 계산 구조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분도 탈락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어르신이 통장에 돈이 좀 있다고 기초연금이 끊겼어요. 원인은 정말 가난하다고 느끼면 돼 말이죠. 또 다른 분은 자동차 하나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심지어 자녀 집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배우자 재산 때문에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데 연금이 끊기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가짜 숫자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부가 임의로 계산해서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 소득이 전혀 없는 분도 탈락하고 반대로 월 300만 원씩 버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초연금은 가난한 사람이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숫자로만 판단되는 제도예요. 단 1원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안 됩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고려해주는 것도 없고 개인 사정을 봐주는 것도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계산 구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히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탈락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은 굉장히 유리하게 계산되는데 이걸 모르면 일을 안 하려고 하죠. 반대로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불리한지 모르니까 계속 저축만 하다가 탈락하는 거예요. 특히 부부 가구는 더 복잡합니다.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배우자 통장 하나만으로도 탈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신청했을 때 안 된다고 하면 그때서야 당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부터는 배기량이 아니라 중고차 시세로 판단하는데 4천만 원이 넘으면 그 금액이 통째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득이 있다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얼마 있으면 탈락한다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어떤 구조로 계산돼서 여러분이 불리해지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도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모르면 탈락하고 알아도 확인 안 하면 못 받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들으시면 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67세 김순옥님입니다. 김순옥님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8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월 소득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8천만 원 때문이에요. 김순옥님은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저는 월급도 없고 연금도 없는데 왜 안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부는 김순옥님이 매월 2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소득 인정의 계산 때문이에요.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6천만 원에 연 4%를 곱해서 12로 나누면 월 20만 원이 나와요. 이 20만 원을 김순옥님의 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더 황당한 건 김순옥님이 그 돈을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결혼 자금으로 줄 돈이고 본인이 아프거나 장례비로 써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당신은 그 돈으로 이자를 받아서 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실제 이자율이 1%도 안 되는데 4%로 계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례는 71세 박영철님입니다. 박영철님은 부부가 함께 사시는데
본인은 정말 가난해요. 통장에 돈도 별로 없고 일도 못 하시고요. 그런데 부인이 젊었을 때 사둔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전세로 놓고 있는데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박영철님은 그 아파트 소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전세니까 월세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기초연금에서는 그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재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소득 인정액이 나와요. 전세보증금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억 1,500만 원에 연 1.04%를 곱하면 월 약 10만 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잡혀요. 박영철님 부부는 다른 재산까지 합쳐서 결국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본인들은 정말 가난하다고 느끼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 거죠. 특히 박영철님이 억울해하신 게 그 아파트를 팔면 당장 전세 살던 사람이 나가야 하고 본인들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당신들은 그 아파트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말 기가 막힌 사례예요. 차집 4세 최민성님인데 아들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부모님을 모셨어요. 정말 효자죠. 최민성님은 평생 월세 살다가 처음으로 좋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이 끊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무료 임차 소득 때문이에요. 시가 표준액 6억 원을 넘지는 않지만 아들 소유집에서 월세 없이 사니까 정부에서는 당신은 월세를 아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집 가격의 0.78%를 연간 소득으로 계산해요. 5억 원의 0.78%면 연간 390만 원, 월로 치면 약 32만 5천 원을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최민성님은 정말 기가 막혀 하셨어요. 아들이 효도한다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니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데 월 32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계산되니까 다른 재산과 합쳐져서 기준을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기초연금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판단되지 않아요. 가난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계산법으로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분들이 못 받고 오히려 월 300만 원씩 버는 분이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2026년 기준이 바뀌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동시에 계산 구조가 더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분도 놓치게 돼요. 두 번째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가짜 숫자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소득과 전혀 다른 이 계산법을 모르면 평생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통장에 돈 넣어뒀다고 소득이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 있다고 부자인 게 아닌데 정부는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세 번째는 가구 단위 계산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분들도 조심해야 하지만 특히 부부 가구는 정말 복잡해요. 본인은 아무것도 없어도 배우자 때문에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배우자가 불리한 재산을 처리해주면 둘 다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기초연금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뭔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부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숫자들을 정확히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지급이 안 되거든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단독 가구, 즉 혼자 사시는 분들은 월 247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월 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대비 단독 가구는 약 13만 원, 부부 가구는 약 21만 원 정도 기준이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 중에서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계산 구조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분도 놓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 중 약 23%가 이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전에 포기하거나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유를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99세 이정숙님은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을 했는데 소득인정액이 월 235만 원이 나와서 받지 못했어요. 2025년 기준이 234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기준이 247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이정숙님은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정숙님은 작년에 탈락한 이후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신청조차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 탈락하면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신청해 봐야 해요. 특히 소득 인정액이 240만 원대였던 단독 가구나 380만 원대였던 부부 가구는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준이 대략적인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다는 거예요. 747만 1천 원이면 탈락이고 246만 9천 원이면 통과예요. 형편이 어렵다고 봐주는 것도 없고 개인 사정을 고려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숫자로만 판단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 인정액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거예요. 공식으로 말하면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들어가요. 근로소득은 월급이나 일당, 사업소득은 장사에서 번 돈, 재산소득은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공적 이전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거죠.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는 금융재산, 일반재산, 자동차가 들어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실제로 그 재산에서 소득이 나오지 않아도 있다고 판단되면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석한 조를 보면 기초연금 탈락자의 약 67%가 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 때문에 탈락한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소득은 없거나 적은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있다고 계산돼서 못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72세 박철수님은 월 소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5천만 원 있고 살고 있는 집이 시가 2억 원 정도 되고 20년 된 중고차가 하나 있어요. 박철수님은 나는 월급도 없고 사업도 안 하는데 뭔 소득이냐고 하시는데 정부는 다르게 계산해요. 통장에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3천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월 10만 원의 소득 인정액이 나와요. 집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나머지 6,500만 원에 연 1.04%를 적용하면 월 약 5만 6천 원이 나오고요. 자동차는 중고차 시세가 2천만 원 정도 되면 1,6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00만 원에 연 100%를 적용해서 월 약 33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박철수님의 소득 인정액은 월 48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소득 인정액의 정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이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공제가 정말 많거든요. 근로소득 공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월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해요. 그리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빼고 나머지의 70%만 곱한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보다 훨씬 높다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 공제 때문이죠. 실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8세 김영희 님이 월 3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보죠. 3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빼면 188만 원이고 여기에 70%를 곱하면 131만 6천 원이 됩니다. 즉 300만 원을 벌어도 소득 인정액에는 131만 6천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김영희 님에게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통장에 1천만 원 정도만 있고 자가주택에 살고 있고 자동차가 없다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이하니까 여유가 있거든요. 반대로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65세 최순희 님이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해보죠.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8천만 원이고 여기에 연 4%를 적용하면 연간 320만 원, 월로 치면 약 26만 7천 원의 소득 인정액이 나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26만 7천 원이 실제 이자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은행 이자율이 연 2%도 안 되는데 정부는 4%로 계산하거든요. 실제로는 월 13만 원 정도의 이자만 받는데 소득 인정액에는 26만 7천 원이 들어가는 거죠. 국민연금 공간에서 상담했던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나는 이자도 별로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계산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부가 정한 규칙이라 어쩔 수 없어요. 더 큰 문제는 가구 단위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기초연금은 개인이 받는 거지만 계산은 가구 단위로 해요.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전부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시집 3세 조만식님은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요. 그런데 부인인 70세 김복수님 통장에 2억 원이 있어요. 조만식님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부부 합산으로 계산돼요. 김복수님의 2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월 60만 원의 소득 인정액이 나와요.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도 부부 가구 기준 395만 2천 원에는 한참 못 미치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2명 다 신청한 것으로 봐요. 그리고 2명 다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1명이라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둘 다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조만식님은 괜찮은데 김복수님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소득 인정액이 초과된다면 둘 다 못 받는 거죠.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부부 가구의 기초임금 수급률이 단독 가구보다 낮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본인은 조건을 만족하는데 배우자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자동차예요. 2024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바뀌었는데 배기량이 아니라 중고차 시세로 판단해요. 중고차 시세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고 그 금액이 전액 월 소득 인정액에 반영돼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6세 이기철님은 5년 전에 SUV를 샀어요. 당시에는 6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중고차 시세가 4,500만 원이에요. 이기철님은 5년 된 중고차인데 뭐가 고급차냐고 하시는데 정부 기준으로는 고급차예요. 그래서 4,500만 원 전액이 월 소득으로 계산돼요. 자동차는 다른 재산과 달리 공제도 별로 없어요. 일반 재산 공제 10,600만 원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연 100%로 환산돼요. 즉 4,5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빼면 2,900만 원이고 이게 월 소득 인정액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철 님이 혼자 산다면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을 훨씬 넘어서 무조건 탈락이에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도 말이죠.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28%가 중고차 시세 3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자동차를 무조건 팔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생활에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팔아도 그 돈이 통장에 들어가면 또 다른 소득 인정액이 생기거든요. 중요한 건 미리 계산해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계산을 본인이 직접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당신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 듣지 마시고 정확한 숫자로 계산해 보셔야 해요. 자,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기본적인 계산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요인들이 있어요. 먼저 무료 임차 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자녀 소유 주택에서 월세 없이 사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당황하시거든요. 무료 임차 소득은 시가 표준액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요. 6억 원 이하면 해당 없고 6억 원을 넘으면 연 0.78%를 적용해서 소득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가 표준액이지 실제 시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75세 윤상철 님이 아들 소유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그 아파트 실제 시세는 8억 원인데 시가 표준액은 5억 5천만 원이에요. 윤상철 님은 우리 아파트가 8억 원이니까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하라서 무료 임차 소득은 없어요. 반대로 72세 홍길동님은 아들이 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실제 시세는 7억 원이고 시가 표준액이 6억 5천만 원이에요. 이 경우에는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해요. 6억 5천만 원에 0.78%니까 연간 507만 원, 월로 치면 약 42만 2천 원이 소득 인정액에 들어가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약 31%라고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자녀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이 무료 임차 소득을 모르고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이에요. 시가 표준액이 갑자기 올라서 6억 원을 넘을 수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갑자기 무료 임차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보험 해약 환급금이에요. 많은 분들이 보험은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해약 환급금이 있으면 금융재산으로 계산돼요. 실제로 상감했던 사례예요. 619세 김미숙 님이 젊었을 때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었어요. 매월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현재 해약 환급금이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미숙 님은 이건 연금 받으려고 넣어둔 돈이지 쓸 돈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3천만 원의 금융재산으로 봐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1천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월 약 3만 3천 원의 소득 인정액이 나와요. 김미숙님 입장에서는 그 보험을 해약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생명보험협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73%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중 해약 환급금이 있는 보험 비율이 약 45%라고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요. 보험 외에도 펀드, 주식, 채권 등도 모두 금융재산으로 계산돼요. 특히 요즘 많이 가입하시는 ELS나 ELF 같은 파생상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이 아닌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가족 간 금전 거래예요. 최근 수년간 큰 금액이 이동했다면 설명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1세 박정희 님이 작년에 아들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아들이 집을 사면서 부족한 자금을 부모님께 빌린 거죠.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할 때 통장 내역을 보니까 5천만 원이 나간 기록이 있더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이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설명해 달라고 하더래요. 박정희 님은 아들한테 빌려준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차용증이나 이자 받는 준비니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없으니까 증여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증여라고 판단되면 그 5천만 원이 박정희님 재산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있는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가족 내에서만 돌고 있는 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가족 간 5천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고 기초연금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사업자 등록 문제예요. 폐업 신고를 안 한 채로 있으면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신북 7세 최영수님은 10년 전에 작은 가게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런데 폐업 신고를 깜빡했더라고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 살아있으니까 현재 사업소득이 얼마냐고 묻더래요. 최영수님이 10년 전에 그만뒀다고 해도 서류상으로는 현재 사업자예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해요. 폐업 신고 없이는 사업소득이 0원이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거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경우가 약 12%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정리하고 신청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부채 처리 문제예요.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되는데 이것도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금융기관 대출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개인 간 차용은 공짐을 받았거나 법적 효력이 있어야 인정돼요. 단순히 누구한테 얼마 빌렸다는 말로는 안 돼요. 74세 김철민님은 5년 전에 동생에게 3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차용증도 없고 공증도 안 받았어요. 김철민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빚인데 기초연금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증빙할 방법이 없거든요. 반대로 은행 대출 2천만 원이 있으면 재산에서 확실히 빼줘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5천만 원이 있고 은행 대출 2천만 원이 있다면 실제 금융재산은 3천만 원으로 계산해요.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계부채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개인 간 차용이라서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는 농지나 임야 같은 특수재산이에요. 일반 재산과 계산법이 조금 달라요. 농지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면 처분하기 곤란한 재산으로 봐서 공제액이 더 커요. 일반 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 외에 추가로 처분 곤란 재산 공제가 적용돼요. 하지만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작하지 않으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돼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가 중요한 거죠. 73세 이농부님은 논 3,000평을 소유하고 있어요. 현재 시가가 3억 원 정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처분곤란 재산으로 인정돼서 공제가 많이 적용돼요. 하지만 만약 이 농부님이 그 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다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돼서 불리해져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업인의 약 23%가 농지 임대를 통한 임대소득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농지의 재산가치뿐만 아니라 임대소득까지 모두 소득 인정액에 들어가니까 더욱 불리해져요. 7번째는 전월세 보증금 문제예요. 전세로 내놓은 집이 있으면 그 보증금이 금융재산으로 계산돼요. 70세 김 집주님은 아파트 하나를 전세로 내놨어요.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인데 이게 김집주님의 금융재산으로 계산돼요. 실제로는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하는 돈이지만 현재는 김집주님이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 보는 거거든요. 2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월 60만 원의 소득 인정액이 나와요. 여기에 그 집의 재산가치까지 더해지니까 상당히 불리해져요. 부동산업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임대사업을 하는 비율이 약 15%라고 나와 있어요. 대부분 노후 수입원으로 집을 임대하는 건데 기초연금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해외 거주나 해외 재산 문제예요. 최근에는 해외에 오래 거주했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해외 거주 기간이 길면 국내 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최근 몇 년간의 거주 기간도 확인해요. 또 해외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신고해야 해요.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은행 예금 등도 모두 재산으로 계산돼요.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기준 재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서 더 복잡해져요.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기초연금은 정말 복잡한 제도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정확한 계산을 해보셔야 해요.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나 담당 기관에 상담받아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려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기초연금은 분명히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동시에 소득 인정의 계산 구조를 정확히 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먼저 기준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유지해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게 실제 소득이 아니라 정부가 만든 가짜 숫자라는 거예요.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서 계산하는데 재산의 소득 환산액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탈락하고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연 4%, 집이 있으면 연 1.04%, 자동차가 있으면 연 100%로 계산해서 실제로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데도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잘못 관리하는 경우와 제대로 관리하는 경우를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잘못 관리하는 사례. 여기 8세 박시패님은 통장에 1억 2천만 원을 모아뒀어요. 자녀들 결혼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매월 33만 원의 소득 인정액이 발생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기초연금 월 최대 33만 4천 원을 못 받는 거니까 연간 400만 원 이상의 손해예요. 게다가 박시패님은 20년 된 SUV를 타는데 중고차 시세가 4,500만 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월 290만 원의 소득 인정액이 발생해요. 결국 총 소득 인정액이 323만 원이 되어서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을 훨씬 넘어버려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의 69세 김성국님은 통장에 1억 2천만 원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했어요. 증여세를 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4,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팔고 2천만 원짜리 중고차로 바꿨어요. 김성공님의 소득 인정액은 통장에 남은 2천만 원은 기본 공제되고 자동차는 2천만 원에서 1,6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00만 원만 월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니까 월 33만 원 정도예요. 단독 가구 기준을 충분히 만족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정말 커요. 박시패님은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고 김성국님은 월 33만 원씩 받으니까 연간 4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10년이면 4천만 원, 20년이면 8천만 원의 차이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에요. 본인의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통장 잔액, 보험 해약 환급금,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가격, 자동차 시세,
부채 현황까지 모든 걸 정리해 보세요. 특히 부부가구는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해요. 내 명의가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초연금은 철저하게 가구 단위로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큰 금액의 이동이 있었다면 그것도 정리해 두세요. 자녀에게 준 돈, 받은 돈, 보험 해약으로 들어온 돈 등등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해요. 두 번째는 불리한 재산 정리예요. 기초연금 관점에서 가장 불리한 건 고액의 금융재산과 고가의 자동차예요. 통장에 5천만 원 이상의 돈이 있다면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자동차는 중고차 시세 4천만 원이 기준이니까 그보다 비싼 차를 타고 계신다면 교체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물론 생활에 꼭 필요한 차라면 어쩔 수 없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폐업 신고 안 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하세요. 그리고 해약 환급금이 많은 보험이 있다면 해약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금융재산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확한 상담과 신청이에요. 혼자 계산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고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도 해보세요. 특히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은 꼭 다시 신청해보세요. 기준이 올랐으니까 이번에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신청할 때는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권 등등 요구되는 서류를 빠뜨리지 말고 준비하셔야 해요. 서류가 부족하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는 제도예요. 그리고 받을 자격이 되는데 모른다고 해서 나중에 소급해서 주지도 않아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전체의 약 8%나 된다고 해요. 이분들은 매월 30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소득이나 재산이 변했을 때 신고 의무, 부정수급 시 환수 문제, 그리고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제도의 관계 등등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통장에 있는 돈, 자동차, 배우자 재산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뭔가요? 아니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예요. 조건만 받으면 당당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